살아갈 날이 많으신 분들은 리스크 테이커가 돼야 돼요. 수용자가 돼야 돼요. 회피자가 되면 안 돼요. 그 리스크 수용자가 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시장을 통째로 사는 거예요. 미국 시장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나스닥 100의 형태가 됐든 여러분들께서 뭐 S&P 500이 됐든 뭐 VOO가 됐든 뭐 이런 식의 사실 상품이 아니거든요. 냉정히 보면 상품이 그건 시장이지 상품이 아니에요. 가장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나라 자본주의 시스템을 사시겠습니까? 저희가 가장 기본으로 쓰는 그런 데이터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 데이터입니다. 그 국민연금에서는 적정생활비와 최소생활비로 해서 그 통계를 내는데 적정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277만 원, 그리고 개인 기준으로는 177만 3천 원. 그러니까 최소생활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냥 먹고 사는 데만 할 수 있는 돈이 198만 7천 원. 개인은 부부가 개인은 124만 3천 원으로 돼 있어요. 적정생활비란 개념은 특정한 질병이 없는 경우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당연히 의료비가 더 들어갈 거고, 최소생활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하기 위한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정도가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 되는데 여기에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가치관 반영되면서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나는 귀농해서 농사짓고 살 거야 조용히 뭐 이러신 분들은 더 줄어들 것이고, 근데 나는 죽어도 뭐 서울 강남 못 가나 그러면 이동 갖고 안 되죠.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거는 죽어도 서울에서 살아야 돼. 서울도 도심 그것도 백화점 근처에서 살아야 돼. 뭐 이러신 분들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 금액은 기초이자 평균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공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공식이 있는 일들은 하냐 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 어느 나라든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연금을 근간으로 모든 나라들이 그 설계되어 있어요. 물론 재산이 많으신 분들에게 다 의미가 없지만 평균적인 사람들은 모든 국가에서 연금 구조를 통해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그럼 어떻게 되어 있니? 이것도 경제 3주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 3주체라는 게 국가, 기업, 개인이잖아요.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하는 운영 주체죠. 국민연금. 그다음에 직장 다니는 분들에 해당되는 퇴직연금. 그다음에 내가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와 같은 개인연금.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이미 우리는 늘 저축을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여러분들이 매월 월급의 9%를 저금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그쵸? 회사에서 반씩 내주는 거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은 내가 4.5%만 내고 사실 9% 받아가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퇴직연금은 쉽게 생각하면 1년 연봉에 한 달치 연봉을 저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월 9%씩 내가 깔고 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한 달치, 1년 연봉에 한 달치를 내가 퇴직연금으로 저축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연금 저축계좌는 지금 이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건 총 1,800만 원인데 1년에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넣는 건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그러면 뭐 세액공제까지만 넣는다고 가정해보면 생각해보세요. 월급의 9% 저축하죠. 12분의 1 급여에 저축하죠. 900만 원 저축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 두 번째 남은 숙제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들어간 돈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지? 그냥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야, 이걸 좀 잘 해볼까? 그다음에 연금저축계좌를 내가 세액공제도 받지만 이걸 잘 운영해볼까? 이제 여기서 이 수익률을 높이는 게임에 들어가면, 높일 수 있으면 상당히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가져가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퇴직연금, 국민연금은 운영 주체가 제가 아니니까 신경 꺼버리면 돼요. 그냥 불입하면 돼요. 꾸준히 불입해 나가면 그냥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국민연금은 가장 좋은 게 뭐 젊은 세대분들은 비판도 하시고 사실은 고갈 되거든요. 그거는 고갈 안 된 나라는 없어요. 세금에서 메워서 줘야 됩니다. 그거는 줘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에요. 물가를 반영해서 연금액을 지급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죽을 때까지 줘요. 죽을 때까지 주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금융상품은 민간 부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50년짜리 상품을 팔면서, 만약에 금융회사에서 20년짜리 상품 팔면 20년, 30년짜리 팔면서 20년, 30년 뒤에 물가를 예측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걸 할 수 있으면 뭐하러 회사 다니니까 이미 떼부자가 될 텐데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제도예요. 제도, 상품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반영시켜내는 겁니다. 그게 정책적으로. 그 화폐 가치를 지켜주는 거죠.
그걸 금융회사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면서 죽을 때까지 줄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퇴직연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DB형인 경우와 DC형이 있어요. DB형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DC형은 내가 뭐냐면 내가 직접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연금 운용을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화하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DC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내가 어떻게 운영할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내가 연금자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시장에 적립식을 하는 방법이 이때부터 그런 방법이 가장 빛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산을 그냥 내가 예금 자산에 넣어서 그냥 4% 계속 5% 뭐 그런 분들 많으세요. 진짜 그렇게 뭐 하실 수도 있고. 근데 나는 그냥 싫어. 난 이 자산의 성장을 좀 추구하고 싶어요. 정기 때문에. 이러신 분들은 그냥 옛날에는 내가 잘 골라야 됐거든요. 펀드를. 근데 지금은 되게 단순해졌거든요. 시장을 통째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방법이 열렸으니까 ETF를 통해서 그냥 매월 사드리고 되면 또 그거를 요즘 연금저축계좌는 적립식 매수 기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넣어놓고 그냥 계속 매월 넣으면 자동으로 매수를 해버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나는 요건데 나는 S&P 500을 기본으로 하면서 나는 월 배분형도 좀 넣고 싶고 난 요즘 일본이 난 좋아 보여. 더 인도가 좋아. 근데 인도 좀 섞어서 이렇게 내가 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운영해 나가시면 제 생각에는 일찍 시작하시고 오래 하시면 생각보다 뭐 아까도 제가 저도 말씀드렸지만 S&P 500만 가지고 시뮬레이션 과거치긴 하지만 시뮬레이션 해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때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퇴직연금을 내가 DC형으로 가져와서 연금 운용하는 방법. 연금저축계좌에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 총 납입 가능 한도가 1,800만 원이거든요. 그걸 내가 최대한 900만 원 채워서 그렇게 해서 운용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연금저축계좌는 쉽게 생각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깐난하게도 가입할 수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의외로 모르시는데 요즘은 좀 신세대 부부분들은 자녀들한테 일찍 그 투자 계좌를 만들어 주거든요. 태어나자마자 한 2천만 원 증여할 수 있고 또 10년 지나면 2천만 원 증여할 수 있고 20세가 넘어가면 5천만 원 증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탈리 9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월 적립식으로 넣는 것도 증여할 수 있어요. 한번 신고를 해가지고 저도 한번 해본 적 있는데 하여튼 블로그 보시면 블로그 출력해서 놓고서 그대로 따라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연금저축계좌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자녀 명의를 적립식으로 메워서 연금저축계좌를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들한테 만들어주고 거기에 나스닥 100이랑 S&P 500을 매월 사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얘 인생에서는 얘가 만약에 3살 60이면은 57년을 연금저축계좌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시간이 갖고 있는 힘이 과거 나스닥 100과 S&P 500 수익률의 50년 수익률이 그대로 반복된다 그러면 얘는 행복한 노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저축계좌는 누구나 가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상품,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그거 꼭 하셔야 돼요. 증여용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저희 아이 계좌 이따 만들어줬어요. 돈은 안 넣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입자에게 제한이 없다. 그리고 이제 5년 이상 불입하고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간에 해약하면 해지 가산세를 세게 두들겨 맞는다. 페널티가 세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연말정산할 때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13에서 16% 정도, 13.2, 16.5% 소득에 따라서 세액 공제를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3%다 그러면 내가 500만 원 넣으면 연말정산할 때 13% 잡으면 75만 원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75만 원 돌려받으면 그걸 안 쓰고 연금저축에 돈을 또 넣어요. 그럼 뭐냐면 발생한 세액공제를 신규 투자하니까 복리효과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매년 13%를 돌려받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낸 돈에서 매년 13%를 재투자해서 그게 여러분들은 만약에 20년 30년 가면 만만치 않아요. 소득에서 늘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딱 빼서 쓰지 마시고 딱 왜냐면 세액공제라는 거는 내가 최종적으로 나온 결정 세액에서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 수익과 같은 거거든요. 그게 13%, 13.2, 13.2, 16.5가 그럴 건데 하여튼 오차에 숫자 하여튼 13에서 16% 금액에 따라서 그 정도 되면 매년 16% 내지 13%를 확정적으로 나는 매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 고수익이죠. 여러분들 13% 16% 내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년 10% 이상 수익을 내면 여러분들 부자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이런 거죠. 나는 900만 원 세액공제 받았는데 나는 해외 투자 비중을 더 늘리고 싶어. 해외 투자도 늘리고 싶어. 그러면 연금저축 계좌로 들어가면 해외 투자하는 ETF도 연금저축 계좌로 들어가는 순간 그게 그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S&P 500이라 예를 들면 S&P 500 ETF가 미국산이 있고 한국산이 있어요. 똑같은 거지만 미국 장에서 사는 거 한국 장에서 사는 게 반드시 한국산이어야 돼요. 연금저축계좌는. 그러니까 한국산을 사게 되면 이게 배당 소득세가 잡히거든요. 15.4%. 근데 이거를 연금으로 집어넣게 되게 되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 소득세 5.5에서 3.3만 내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900만 원 세액권자 다 받았는데 약 자금 여유가 더 있어서 내가 좀 또 주가도 막 폭락해서 다행히 내가 미국 주식 많이 빠졌는데 S&P 500 좀 더 사둘까? 그때 내가 900만 원 더 넣어서 그걸 사게 되면 세금상의 이점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내가 나중에 세액공제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금은 세금 없이 뺏어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원금에서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요즘은 또 이게 만들어진 게 ISA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용도는 ISA가 더 낫죠. 왜냐면 ISA는 내가 납입한 원금을 인출할 수 있거든요. ISA도. 그래서 ISA 제도 같은 거를 같이 활용하니까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ISA 제도의 한도를 이어 사항 늘려주고 그렇게 되면 뭐 오히려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극단적인 예인데 만약에 한 6% 정도 배당 나오는 뭐 자산들이 있거든요. 뭐 주식이라든가 극단적인 얘기인데 8억이 있다. 그러면 현금이 그러면은 부인 IS에게 이제 4억 때려놓고 내 IS에게 이제 4억 때려놓고 물론 매년 나눠서 넣어야 되지만 한 번에 일시금 넣을 수는 없지만 나도 다 때려놓고 6%면 4,800만 원이잖아요. 8억이니까. 근데 이건 4,800만 원인데 250만 원까지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250만 원 뺀 돈에 대해서는 15.4%가 아니라 9.9% 과세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과세하고 이게 또 분리과세 되잖아요. 딴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대략 한 300에서 400 정도 생활비가 나오고 원금은 계속 그대로 있고 그래서 300, 400씩 받으면서 살 수도 있고 그러면 급전 필요하면 거기서 이제 좀 팔아가지고 원금은 인출할 수 있거든요. 그 내가 만기 전이라도 이런 유연성이 생겨나는 거죠. 전 연금저축계좌, 뭐 ISA 이런 세제 혜택 을 제공하는 이런 상품들을 잘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해요.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좀 다른 유튜브 나와서 저희 얘기하긴 그렇지만 저희 투자와 연금 TV에서 저희 직원들이 잘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보시면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우리나라 금융회사 연금 관련 연구 조직 중에서 가장 오래된 조직이거든요. 한 20년 된 조직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스터디도 제일 많이 돼 있어서 여러분 가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개인의 성격이나 그 다음에 기질이나 뭐 갖고 있는 재산의 크기가 많이 달라져요. 근데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나이가 좀 30대, 20대, 30대 좀 어리신 거잖아요. 뭐 그분 입장에서 드셨지만 이게 살아갈 날이 더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으신 분들은 리스크 테이커가 돼야 돼요. 수용자가 돼야 돼요. 회피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 수용자가 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자꾸 이게 그 상품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을 통째로 사는 거예요. 미국 시장.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뭐 나스닥 100인 형태가 됐든 여러분들께서 뭐 S&P 500이 됐든 뭐 VOO가 됐든 뭐 이런 식의 사실 상품이 아니거든요. 냉정히 보면 상품이 이건 시장이지 상품이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저희가 뭐 상품 추천처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에요. 시장. 주식이라는 시스템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래는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S&P 500이나 VO나 뭐 이런 걸 산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미국이란 자본주의 시스템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그래서 상품이 아니. 그래서 이게 존 보글이 이런 인덱스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혁명적인 아이디어인 거예요. 단순하게 상품을 넘어서서. 그래서 시스템을 가장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나라 자본주의 시스템을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소위 말하는 기본. 내가 더 리스크 테이크 하는데 나는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쓸 수 있는 방법은 나는 그런 건 어렵지만 지금부터 나는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자산인데 단순하게 캐시플로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장하면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을 나는 사겠어. 그럼 뭐 배당 성장하는 그런 ETF 같은 게 많이 나거든요. 월 배분형 이런 것들을 계속 사서 나가서 모아라. 그것도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자산의 가치를 증식시키는 거. 손쉬운 방법이거든요. 복잡하지 않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나와 있는 배당 다우 지수 월 배분형 이런 식으로 미국의 이제 슈드라고 그래서 그 찰스 슈압에서 만든 그 SCHT라는 그 ETF를 복제 갖고 와서 한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개인 투자분들 많이 갖고 계신데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자산군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3.5% 정도의 배당을 꾸준히 받아가면서 배당은 매년 성장하고 그리고
기업들도 배당 예측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제가 상품 추천을 하니까 내가 뭐냐면 여러분들께 배당 성장하는 걸 내가 주식을 고르면 능력이 되지 고르는 게 더 수익률이 좀 분명히 좋아요. 근데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배당 성장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산군을 내가 묶어놓은 ETF는 묶음이니까 그런 묶음을 내가 사서 갖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그런 두 가지 형태의 자산이 저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봐요. 젊으신 분들이. 그다음에 내가 그다음부터 이제 아까도 왔었지만 더 하시는 분들은 응용 심화편 가시면 뭐 국가도 좀 뭐 더 분산도 하고 투자 대상도 더 좁혀서 가기도 하고 그런 거 필요한데 내가 2단계까지는 능력이 안 되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2단계를 해도 충분하다. 충분히 리스크 테이커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이제 그때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재무 설계라고 노후 재무 설계의 핵심은 그 말로 표현하면 심플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3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현금이 3억밖에 없고 사는 집이야. 재산이 33억인데 이런 사람은 현금 흐름이 엉망이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이 10억짜리 살고 있는데 20억을 가지고 내가 6%짜리 자산을 월 배분형 자산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은 그 20억이니까 1년에 1억 2천의 캐시플로우가 발생하죠. 재산은 둘이 똑같다고 30억이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은 어떤 삶을 가야 되냐면 뒤에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인컴이란 표현을 쓰든 캐시플로우로 쓰든 월 생활비란 표현을 쓰든 간에 본질은 캐시플로우예요. 현금 흐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대 한 중반 이때부터는 내가 노후에 어떻게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까를 가지고 내 자산 설계를 해봐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냥 뭐 40대에 난 뭐 전에도 어떤 제 후배가 그런데 자기는 서울에 비싼 동네에 아파트 들어가는 게 이제 로망이라서 제가 밥 먹다가 왜 그렇게 사냐?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저는 농담을 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만났던 저희 후배랑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서울에 20억짜리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집에서 버티고 되게 불편한 거예요.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20억 있으면 내가 퇴직할 때 캐시플로우가 만약에 없다 치면 딱 해가지고 집을 팔아서 뭐 일산 같은데 인프라 너무 좋거든요.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집값 싸고 거기 10억짜리 집 사고 10억 캐시플로우를 만들고 그다음에 10억 가지고 주택연금 받겠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내가 캐시플로우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노후를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산의 크기를 접근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자산은 많아 보이고 제가 부자처럼 느끼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캐시플로우의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 4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중장년층부터는 내 재산을 캐시플로우로 만들어냈을 때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집 한 채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안 받아들이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제가 뭐 여러분들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가치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은 이런 쪽 스터디하면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뿐인 거지 이게 뭐 여러분들이 부동산 비중 높은 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그거는 자기 인생관이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동산 비중이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동산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100억이 있는데 70억 부동산 있고 내가 30억 있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한 뭐 금액이 일정 금액인데 내가 거기서 하고 뭐 금융자산이 뭐 3억 2밖에 5억도 사실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어찌 보게 되면 많은 금액이 사실 많은 금액이죠.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죠. 요즘 같은 때 금리가 4%니까 한 2천만 원 나오니까 정말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만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캐시플로우가 없으면 계속 돈이 고갈되거든요. 어느 시점이 되면. 아니면 이게 계속 자산이 늘어나든가 금융자산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는 투자와 금융자산을 통해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거를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캐시플로우 형태로 내가 전환해내야 돼요. 싫든 좋든. 이것이 정말 안 돼도 싫다. 근데 다행히 하나의 대안이 있는 게 주택연금이죠.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하는 건데 그것도 제가 시세가 12억 정도까지일 거예요 아마. 넘어가는 건 안 되고. 일종의 대출이에요, 대출. 내 집을 대출로 해서 매월 생활비를 받는 거예요. 주택연금은 이자라는 개념보다 비용이 되겠죠. 비용이 좀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주택연금은 결정적으로 엄청난 장점이 하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줘요. 한국에서 죽을 때까지 장수 리스크죠. 장수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지할 수 있는 자산군은 3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지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종신연금. 근데 보험회사의 종신연금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됩니다.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세 번째가
주택연금 딱 세 가지밖에 없어. 아파트 금액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주택 가격에 따라서, 그다음에 받는 나이에 따라서 연세가 좀 있으시면 당연히 산출하는 기간이 짧아지니까 하는데 뭐 정확한 주기분 예측할 수 없지만 평균치하고 계산을 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억 이하의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뭐 현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주택연금으로 해서 캐시플로우를 확보하고 그리고 사망하시고 남은 그것은 자식들이 상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가입 시점의 금액에 따라 그냥 주는 거죠. 그때 한번 결정되면 계속 나중에 만약에 집값 오르면 해지하고 또 다시 하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사시는 게 낫죠. 그리고 국민연금 받으시니까 이거 받고 국민연금 받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대충 주택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70대 이후에 많이 받으시거든요. 60대부터 버티시다가 70대 넘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받으셔서 국민연금도 나오시기 때문에 지금 노인이 되시는 분들은 과거 세대보다 국민연금 금액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택연금이 뭐 집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격이나 그거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 해지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주택연금 안 받고 내가 죽을 때까지 현금 확보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내가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주택연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될 수 있다는 거죠.